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하고도 섬뜩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은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게 만드는 날개가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쟁걸음치게 만드는 무거운 모래주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결제일, 스마트폰 화면을 차갑게 채우는 카드 명세서의 숫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달도 어떻게든 겨우 넘어갔네. 다음 달부터는 정말 줄여야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달이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곤 합니다. 우리는 왜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야만 할까요? 왜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이자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이러한 현대인의 삶을 향해 매우 냉혹하지만 지극히 본질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미래 소득을 미리 쓰지 마라. 참으로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 속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과 치명적인 착각, 그리고 인생을 지배하는 깊은 철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단순한 통장 잔고의 문제를 넘어 우리 영혼과 삶의 주도권을 빼앗는 가장 위험한 행위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아껴 쓰라거나 부자가 되는 재테크 팁을 전하는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당신이 가진 유일한 자산인 시간,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깊은 철학적 해설이자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삶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거나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아 현재의 욕망을 채울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착각에 빠져듭니다. 어차피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내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철학적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볼 때 미래의 소득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독일의 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결코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써버리는 행위는 놀랍게도 미래의 나를 현재의 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내가 어떤 건강 상태로 서 있을지, 어떤 뜻밖의 시련을 겪고 있을지, 혹은 어떤 새로운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려 할지 우리는 단 1초 앞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작고 소소한 욕망, 순간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해 미래에 내가 흘려야 할 피와 땀, 그리고 노동을 미리 담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미래의 나에 대한 지독한 기만이이자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의 길로 내모는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미래 소득의 저주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 비어있고 매달 갚아야 할 카드값과 이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부당하고 모욕적인 상사의 요구 앞에서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 영혼을 바싹 말려버리는 고통스러운 직장이라도 사표를 던질 작은 용기조차 잃어버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진짜 삶의 길을 발견해도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메워야 하니까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소나기에서 놓아버리게 됩니다. 결국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것은 내 삶의 운전좌석을 금융 시스템과 타인에게 내어주고 스스로 뒷좌석의 죄수가 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먼 미래에 얻게 될 커다란 보상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작은 쾌락과 편안함을 압도적으로 크게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멋진 옷을 사입고 좋은 차를 몰며 화려한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쾌락은 즉각적입니다. 반면 10년 뒤의 안정적인 삶이나 내면의 깊은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득한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금방 메울 수 있어. 지금 맘껏 누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당겨쓰기 시작한 미래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다음 미래의 소득을 계속해서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드값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 진정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아니라 내 미래의 자유와 존엄이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다는 거대한 위기의식이어야 합니다.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 조삼모사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니 화를 내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고 하니 기뻐하며 감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모습이 이 원숭이들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총 자산은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이자라는 대가를 치르느라 훨씬 쪼그라들매도 불구하고 당장 아침에 도토리 4개를 얻었다며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이 만든 화려하고도 정교한 착각의 감옥입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 워렌 버핏은 일찍이 이 비극적인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인물이지만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래된 고향의 옛집에서 거주하며 소박한 버거와 콜라를 즐깁니다. 그가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돈의 참된 가치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한 명품이나 자동차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유로운 선택권이 나라는 사람의 품격과 존엄을 결정합니다. 카드값에 쫓기는 삶은 단순히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만들고 시야를 좁게 만들며 끝내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지금 혹시 매달 반복되는 결제일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삶을 가두고 있는 이 유혹의 고리를 철학적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끊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건들과 고전을 돌아보면 미래 소득을 당겨 썼다가 스스로의 삶을 파멸로 내몰았던 안타까운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튤립 파동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희귀한 튤립 알뿌리 하나가 집 한 채가 아니 평생을 일해도 벌지 못할 거금에 거래되는 지독한 광기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머니 속 현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확하지도 않은 미래의 농작물, 미래에 받게 될지도 모를 유산, 심지어 10수년 뒤의 노동력까지 담보로 잡아 튤립 알뿌리를 사들였습니다. 지금 사두면 내일은 2배가 될 것이다. 미래의 내가 이 빚쯤은 충분히 갚고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미래의 소득을 당겼으며 환상 속의 불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데는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자 그들의 손에 남은 것은 그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꽃뿌리 하나뿐이었고, 그들이 당겼었던 미래의 빚은 고스란히 현실의 지옥이 되어 목을 죄어왔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상인,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평생을 빚쟁이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비극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자신의 삶 전체를 위험천만하게 베팅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로마의 문학가이자 철학자인 세네카 역시 인간의 욕망과 시간에 대해 깊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기 소유의 재산은 철저히 지키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미래는 타인과 욕망에게 무참히 내어준다고 개탄했습니다. 우리가 통장 잔고보다 더 많은 금액의 신용카드를 긁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 현재의 소비를 즐길 때 우리는 17세기 네덜란드의 광장 한복판에서 튤립 알뿌리를 사기 위해 영혼을 팔던 이들, 그리고 세네카가 경고했던 자기 삶의 시간을 헛되이 탕진하던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내가 갚으면 되겠지. 어떻게든 지출을 메울 수 있을 거야. 이 막연하고 무책임한 낙관론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깊은 절망과 파멸로 내모는 악마의 가장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반대로 동양의 고전 노자 사상에서는 지족불욕 지지불텔라는 인생의 위대한 지혜를 전합니다. 만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타는 듯한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현재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그 욕망의 굴레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인간은 늘어난 만큼 미래의 소득을 더 크게 당겼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짜리 삶을 갈망하고 월급이 500만 원이 되면 700만 원짜리 삶을 소비하려 듭니다. 워렌 버핏은 이처럼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와 욕망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삶의 독소로 짚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 멈출 줄 아는 내면의 지혜가 없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한들 인간은 영원히 카드값과 채무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가 오늘날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냉혹하고도 쓸쓸한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금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정교한 거울의 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화면 위에서 딸깍거리면 원하는 온갖 물건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배송되는 세상입니다. 무이자 12개월 할부, 지금 아니면 못 사는 한정 수량, 언론과 사회 분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남들이 타는 화려한 자동차, 남들이 들고 다니는 고가의 명품 가방, 남들이 찾아가는 고급 휴양지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너도 이 정도는 누려야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특히 현대인의 관계 속에서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비극은 더욱 빈번하고 비참하게 일어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괜한 자존심과 과시욕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비싼 계산서를 묵묵히 결제하는 사람, 연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화려한 선물과 데이트를 제공하며 겨우 사랑을 확인하려는 사람, 직장에서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려 무리하게 영끌을 해서 겉모습을 둘러싸는 사람, 이 모든 비극적인 행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잠식해 있습니까?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내면의 깊은 열등감입니다.
내 내면이 단단하고 든든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 보니 외부의 화려한 소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포장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래의 소득을 탈탈 털어 만든 가짜 풍요로움과 허세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제일이 찾아오고 명세서가 날아오는 순간 남들에게 보여주었던 화려한 겉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가슴을 졸이며 괴로워하는 비참하고 초라한 자신만 남게 됩니다. 동업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만 대박 나면 한 번에 다 메울 수 있어. 지금 조금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쓰더라도 성과만 나오면 금방 갚으면 돼.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기정사실로 가정한 채 현재의 과도한 채무를 정당화하는 순간 그 비즈니스와 인생은 이미 파멸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현실은 결코 우리가 세운 허황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찾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소득을 이미 다 써버린 무방비 상태에서 이러한 삶의 거친 풍랑을 맞닥뜨리면 인간은 단 한 번의 충격에도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째 뽑히고 맙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삶, 완충지대가 전혀 없는 살얼음판 같은 삶. 그것이 바로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사람들이 매일 겪는 가장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삶을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소중한 내면을 황폐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카드값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주머니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가슴을 짓눌러 오는 은근한 압박감,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서늘한 불안감, 그리고 타인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늘 위축된 채 우물쭈물하게 되는 마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달 카드값 명세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 크게 쓴 기억도 없는데 명세서에는 낯선 숫자가 찍혀 있고 할부금은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자꾸 카드값에 쫓기게 되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왜 평생 카드빚을 극도로 경계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 소득을 미리 쓰지 마라. 이 한 문장 안에 그가 평생 지켜온 돈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버핏은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지만 정작 그의 삶은 검소함 그 자체로 유명합니다. 수십 년째 같은 동네의 낡은 집에 살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침을 사 먹으며 낡은 차를 몰고 다니는 모습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검소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는 돈의 본질을 아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버핏의 이야기는 그가 6살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가게에서 콜라를 6개들이 한 팩에 사서 낱개로 나눠 팔며 작은 이윤을 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해 그는 인생 최초로 주식을 샀습니다.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 3주를 사기 위해 그는 그동안 신문 배달을 하며 모은 돈을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이 투자는 처음엔 손해를 보았고 버핏은 큰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경험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쉽게 벌리지 않으며 한 번 잃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버핏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10대 시절 버핏은 신문 배달과 중고 핀볼 기계 대여 사업을 하며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번 돈을 그때그때 써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재투자했습니다. 핀볼 기계 사업에서 번 돈으로 더 많은 기계를 사들이고 그 기계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또 다른 사업을 넓혀갔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복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리의 원리는 우리가 빚을 질 때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무섭게 작동합니다. 저축은 복리로 불어나지만 카드빚 역시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이 두 얼굴을 가진 복리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신용카드로 갚지 못할 빚을 진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만약 카드 빚의 18%, 20%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어떤 투자보다 먼저 그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 해도 연 20%에 가까운 이자를 꾸준히 이길 수 있는 투자처는 세상에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드 빚을 진 채로 재테크나 투자를 고민하는 것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버핏의 이 원칙은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당겨 쓰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이자라는 이름의 빚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이 오래된 지혜를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2살의 회사원 정민호 씨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빚 걱정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며 또래보다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고 특별히 사치스러운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살 때마다 그는 습관처럼 3개월,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 한 벌, 가전제품 하나, 여행 경비까지 모두 할부로 나눠서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이 할부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 겹쳐서 쌓여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달 산 물건의 할부금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 달 새로운 할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월급 명세서에는 이미 카드사에 낼 돈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허무함마저 느꼈다고 그는 훗날 고백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그가 우연히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미래 소득을 미리 쓰지 말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의 지난 몇 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직 벌지도 않은 다음 달, 다다음 달의 월급을 이미 다 써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는 그날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모든 카드 할부 내역을
한 장의 종이에 전부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로 눈앞에 펼쳐놓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할부금이 매달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무이자 할부라 해도 당장 현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은 사지 않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쓸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남아있던 할부금들을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장 부담이 큰 것부터 집중적으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부채 상환에서는 흔히 눈덩이 방식과 눈사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눈덩이 방식은 금액이 작은 빚부터 갚아 성취감을 얻으며 나아가는 방법이고, 눈사태 방식은 이자율이 높은 빚부터 갚아 전체적인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민호 씨는 이자율이 높은 순서, 즉 눈사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버핏이 강조했던 것처럼 가장 비싼 이자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 금액을 별도의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저축부터 떼어놓는 방식, 이른바 선저축 후지출의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카드값이 통장을 스치듯 지나가던 삶에서 이제는 매달 남는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이걸 사고 싶다는 감정이 먼저 앞섰지만, 이제는 이걸 사면 다음 달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 순간의 기쁨은 짧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간다는 것을 이제야 몸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버핏이 강조한 미래 소득을 미리 쓰지 말라는 조언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담보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미래의 나에게 여유를 선물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24시간 원칙입니다.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바로 결제하지 않고 최소 하루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계획된 소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마음이 식는다면 그것은 순간의 충동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는 할부의 총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그 할부가 몇 달, 몇 년 동안 이어지는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선저축 후지출의 원칙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일정 비율을 저축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 금액 안에서만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명확해지고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쓸 여지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카드값을 매달 전액 완납하는 습관입니다. 최소 결제 금액만 내고 나머지를 이월시키는 순간 그 잔액에는 높은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버핏이 경고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최소 결제라는 함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비 기록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민호 씨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진 빚과 소비 패턴을 숫자로 직접 적어보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워렌 버핏은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첫걸음은 화려한 투자 기술이 아니라 아직 벌지 않은 돈을 미리 당겨 쓰지 않는 것, 바로 그 단순한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카드값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절제가 몇 달 뒤, 몇 년 뒤에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큰 자유와 여유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미래의 소득은 미래의 내가 편안하게 누릴 몫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